네, 안녕하세요. 키득키득 챌린지 모임장 알진입니다. 네, 10월 챌린지 신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알수록 진국이라는 의미로 알진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점프 스터디 5기 졸업생이에요. 작년에 점프 스터디를 하면서 이 자본주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를 공부하다 보니까 나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나를 아는 게. 그래서 나로 사는 삶을 살아보자. 라는 선언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은 내 인생의 CEO로서 인생의 가치인 배움, 성장, 나눔, 제가 선택한 인생의 이 세 가지 가치를 실천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보고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제가 함께 성장하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생각을 키우는 마인드맵 독서 모임, 키독이고요. 그리고 제가 새벽 시간 5시부터 7시까지 새벽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몰입의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을 해주자. 그 시간에 나에게 몰입해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인드맵 독서를 신청해 주신 분들이 왜 마인드맵인가?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제가 마인드맵을 배운 게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지역 문화 컨설팅이라던가 이제 문화예술 관련 그런 기획 일을 하고 있어요. 교육 기획, 주민교육 기획이라든지 이런 지역 문화와 연결된 그런 콘텐츠 기획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기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마인드맵 아카데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마인드맵 아카데미를 수강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처음 마인드맵 필기법을 이제 마인드맵으로 필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배우니까 좋았던 점이 머릿속에 엉켜있던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책을 보거나 뭐 강의를 듣거나 할 때도 그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와서 박히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구조를 좀 잡아보고 분류하게 되고 이런 습관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제 머릿속이 정리된 과정을 이 두 가지 필기로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필기는 제가 첫날 가서 마인드맵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간단한 설명을 듣고 오늘 배울 거 한번 마인드맵 필기해 보세요 해서 했던 필기거든요. 정말 정신없죠. 네. 처음 하는데 얼마나 정신없었겠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막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인드맵을 배우고 중심 키워드를 잡아서 그걸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거라는 기본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이렇게 3개월 뒤에는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만 보셔도 어떻게 생각이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은지 감이 오시죠? 네.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을 배우고 나니까 저는 성격이 사실 그렇게 꼼꼼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MBTI로 따지면 저는 파워, 힘이 네, 계획적일 수 없고 좀 즉흥적이고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일을 할 때만큼은 정말 꼼꼼하다. 뭐 일을 잘 챙긴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다. 이런 칭찬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모든 덕이 마인드맵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인드맵을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생각 정리에도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배우시는 마인드맵을 잘 활용하셔서 독서 외에도 다른 분야에도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제가 이제 마인드맵을 시작한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독서에 접목한 지는 1년이 채 안 됐어요. 제가 올해부터 했으니까요. 근데 저도 이제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런 정보를 정리하거나 뭔가 지식을 내가 습득하는 데 있어서 뭐 책을 요약해 준다거나 책을 정리해 주는 거는 AI가 나보다 뭐 1000배, 10,000배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인드맵을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앞으로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AI가 우리의 생각까지는 저는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스스로 떠오르는 생각을 AI가 대신해 준다? 그건 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AI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사회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보 활용 능력의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어떤 정보가 참인지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로봇의 시대가 올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든 능력의 배경이 되는 게 저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타인에게 질문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게 사실 마인드맵이거든요. 마인드맵을 하다 보면 어떤 가지를 접고 나갈 때 '아 내가 이 가지를 여기에 넣어야 되려면 그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질문은 '내가 이거를 여기에 넣어야 되나? 이쪽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과정도 자연스럽게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독서와 접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이 독서에 왜 좋은지, 독서와 만나면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마인드맵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이제 마인드맵이란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구조화하기 위한 생각 도구입니다. 이 시각화, 구조화, 생각 도구라는 세 가지 특징은 뒤에서 계속 반복될 거여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마인드맵을 만든 분은 바로 영국의 교육 인지 심리학자인 토니 부잔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1970년도에 마인드맵을 만들었는데 이 마인드맵을 왜 만들게 됐냐면 본인 스스로 공부를 더 잘하고 싶으셨대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기억에 안 남고 좀 더 기억이 안 남고 정리도 잘 안 되고 하는 게 스스로 답답하셨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야 기억에 더 잘 남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 마인드맵을 만들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도 그럴 게 뇌에 대해서도 또 연구를 하셨어요. 인지 심리학자다 보니까 뇌에도 좀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이제 마인드맵이 우리 뇌와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나올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브레인스토밍이랑 마인드맵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보통 마인드맵을 생각하시면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려서 정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했던 거는 브레인스토밍에 더 가깝습니다. 무작위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열을 하는 거는 브레인스토밍에 더 가깝고 이건 아이디어 회의나 이런 데 더 적합하죠. 근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그 떠오르는 생각을 구조화하고 분류하고 그룹을 지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시각화, 구조화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마인드맵에는 그 두 가지 특징이 꼭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생각이라는 애가 어떤 애길래 우리가 이렇게 마인드맵까지 써가면서 생각을 키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어, 의문이 좀 드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생각의 특징은 무작위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뭐 내가 A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B 생각하고 C 생각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특성이 휘발된다는 거예요. 이 휘발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단점들이 마인드맵이 어떻게 장점으로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은 방사형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방사형 사고라는 것은 중앙으로부터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쪽에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게 저희 뇌 신경세포인 뉴런의 구조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에서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방사형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뒤에 돌기, 이 시냅스끼리 연결이 되면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두뇌가 정보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이것과 유사하게 마인드맵이 중심부터 밖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뇌는 거울 효과라고 해서 닮은 거를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의 정보 처리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더 잘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는 게 큰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인드맵은 전내 사고를 가능하게 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면 좌뇌와 우뇌로 나눠지는데요. 좌뇌는 좀 더 논리적인 기능을 하고 우뇌는 좀 더 감성적인 그런 직관적인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보실 때도, 아, 나는 좀 좌뇌에 가깝다, 우뇌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 뇌는 하나만 작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뇌가 골고루 작용을 하면서 발전, 어, 발전하는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영재교육, 전인교육을 할 때도 이렇게 전뇌 사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마인드맵을 통해서 논리적인 기능의 좌뇌와 창의적인 기능의 우뇌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노트를 보면 이렇게 그림과 글이 골고루 조화롭게 정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천재들의 노트를 분석했을 때도 천재들은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쓰는 전내 사고를 했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 논문으로 이제 증명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어떤 독서 기록이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것 같은가요? 이제 왼쪽은 제가 기존에 이제 독서를 하면서 필기했던 그런 줄글 형식의 필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이제 최근에 마인드맵 독서를 하면서 정리한 그런 필기인데요. 한눈에 보더라도 지금 마인드맵을 정리한 거는 범주화가 되면서 내가 이 책에서 얻어가야 될 것들이
확실히 확연히 구분이 되고 그 가지가 색깔별로 이미지화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더 눈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책 다시 마인드맵을 봤을 때 그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인드맵의 장점은 생각의 발산과 수렴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앞서 이제 살펴봤듯이 생각은 무작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이고 또 휘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 방법은 바로 마인드맵의 발산과 수렴 사고를 골고루 활용하는 겁니다. 보통 마인드맵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뻗어나간다라는 그런 개념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수렴하는 거에 대한 개념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밑에 적어 놨듯이 발산사고는 뻗어나가는 생각을 의미하고요. 수렴사고는 묻고 분류하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걸 독서에 대입하자면 어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나의 생각을 뻗어나가는 발산사고로 활용하신다면 나중에는 그 책 내용을 눈으로 보면서 묻고 분류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을 첨부하는 그런 수렴 사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마인드맵에서 정말 핵심적인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메타인지란 쉽게 말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실 책을 읽는 이유는 그동안 몰랐던 정보들이나 새로운 생각들을 공부하기 위해서잖아요. 그 내용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내가 진짜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지도 집중해야 할 것을 선택 가능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마인드맵은 제가 메타인지로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마인드맵인데 메타인지의 기능에 자기 평가와 자기 조절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고 그 수준을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아 나는 이런 목표를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 나가야겠다.' 라는 자기 조절 능력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맵 독서를 하시면 이 네 가지의 장점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개념은 발산사고와 수렴사고를 동시에 활용한다는 거고요. 연상 기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지와 색상을 활용하게 됩니다. 근데 마인드맵 그리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이제 중심 주제를 잡고 그거에 대해서 가지를 쳐주고요. 그 가지에 대한 내용을 확장해 나가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그 마인드맵 노트를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말콤 그레드웰의 자기계발 이제 동기부여 전문가인 말콤 그레드웰이 내한했을 때 그 강의를 들었던 노트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이 질문을 적어줍니다. 내가 이 강의를 듣고 얻을 질문, 해답, 내가 찾고 싶은 해답에 대한 질문을 적어주고요. 그 강연의 내용을 들으면서 순간순간 이게 중요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키워드로 잡아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필기식으로도 정리를 해주고요. 이렇게 정리된 필기를 바탕으로 제가 마인드맵을 정리할 때는 이 3단계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중심 주제를 잡아줍니다. 중심 주제로 제가 말콤 그레드웰 강연을 들었으니까 그분의 이미지를 따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만 봐도 그때 강연장의 풍경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떠올릴 수 있게끔 그런 이미지로 이제 연상 기억을 강화해 주는 효과를 넣어 주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가지를 잡아서
중요 키워드에 대해, 중요 키워드를 세 개로 잡았습니다. 세 개를 가지고 잡아서 넣어줬고요. 이 가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가지치기 확장해가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내가 앞으로 실행해야 될 것들을 여기에 한 번 더 적어줬죠.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의 이 강의를 들었을 때 하나의 메시지를 얻어서 하나를 실현하겠다라는 거를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책에 적용한 게 마인드맵 독서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인드맵 독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맵 독서의 장점인데요. 어, 일단 의무감에 있는 책 읽기가 아니라 읽고 보는 즐거움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저자에게 질문을 해보고 또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대화하는 독서에 기쁨을 느낄 수도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게 사실 책을 읽고 나서 아무런 기억, 기억 활동을 안 하거나 또 심지어는 독서 노트를 썼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거는 사실 기억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내가 내 언어로 다시 전환해보고 또 내 삶에 적용시킨 것들은 경험이 되면서 나의 장기 기억에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인드맵 독서가 저는 장기 기억으로 독서 내용을 가져가는데 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쓰기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책을 읽고 덮고 나면은 '무슨 내용을 써야 되지?' 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독서하면서 마인드맵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글을 써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 마인드맵 정리한 걸 보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글을 쓰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그대로 마인드맵 가지를 목차로 활용해서 글쓰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글쓰기의 재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독서를 해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인드맵 독서법은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요. 기획 독서는 독서 전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독서는 저희가 마인드맵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독서 후 활동으로 글쓰기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내용은 이제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획 독서 단계에서는 책의 제목과 목차,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책의 주요 내용과 키워드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사실 책에 중요한 내용은 이 부분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아 이건 어떤 내용이구나.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책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고 보다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 질문을 목적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목적 질문을 포함해서 마인드맵 뼈대를 만들어 볼때 이 뼈대가 사실 독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일 차에는 얼만큼의 분량을, 2일 차에는 얼만큼의 분량을 이렇게 해서 한 권을 몇 일 동안 독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머릿속에만 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뼈대 마인드맵을 작성해 봄으로써 더 이제 목표 달성 의지도 높이고 행동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마인드맵 독서하는 작업인데요. 1단계로 이제 나의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독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초안 독서는 저희가 1일차, 2일차 이렇게 일자별로 나눈 그 챕터를 기준으로 끊어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일차 분량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책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에 밑줄을 친다던가 여백에는 본인의 생각을 적는다던가 그리고 키워드의 중심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읽으시고 그 읽고 난 내용을 바로 마인드맵에 옮겨 적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차 읽고 하나 1일 분량의 마인드맵, 2일차 읽고 2일 분량의 마인드맵 이렇게 하면서 초안을 완성해 나가는데요. 이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는 3개 이하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일차에는 2개의 키워드를 골랐고요. 2일차에는 1개의 키워드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3개 이하로 하는 게 좋은 거는 우리 뇌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한 번에 기억할 수 있는 최대 그 정보 개수가 3개까지가 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책 읽기뿐만 아니라 뭐 강의를 들으실 때라든가 어떤 학습을 할 때도 중요 내용을 3개 이하로 정리해 보는 연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때는 이제 7일차 독서를 완료하고 나서 이제 홈투족 마인드맵 초안을 했던 결과였고요. 이 마인드맵 초안을 가지고 두 번째로 이제 재구성을 해 보게 됩니다. 이 재구성 단계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마인드맵의 특징 중에 생각의 수렴 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렇고 초안을 완성한 이후에는 재구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재구성 과정은 초안을 보고 나의 생각을 확장해 보고 또 수렴해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리한 초안에서 정말 내가 이 책에서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 보고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내 질문과 이어진 키워드를 3개 이하로 선택하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 4개를 골랐는데 어 실제로 이제 글을 쓰면서 정리할 때는 이 2개를 좀 묶어서 하나의 키워드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나만의 생각을 덧붙이면서 최종 마인드맵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된 마인드맵을 보면 초안보다는 더 단촐해졌죠. 하지만 내용은 단순해졌지만 나한테 기억에 남는 건 더 많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더 차이가 뚜렷하죠.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걸 정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 챌린지에는 참여해 주셨던 윈보이 님이 초안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마인드맵 재구성을 하시면서 이렇게 본인만의 투자처 찾는 방법, 공부 루틴, 그리고 청백으로 투자자 마인드라는 키워드로 정리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여름아이 님이 해 주신 재구성인데요. 이것도 이제 초안이 정말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아서 버릴 게 없다." 하셔서 많이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좋은 책들은 버릴 게 없긴 하죠. 그래서 저희가 초안을 하면서도 이 초안을 저장을 해 놓고 이제 재구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재구성하실 때는 이 내용이 사라질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의 생각이 담긴 그런 부분만 남긴다. 나의 질문에 해답만 남긴다 생각하시고 과감하게 쳐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새로 마인드맵 독서하시는 분들은 이 재구성 과정을 특히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2 주차 아 1 주차죠. 1 주차 생각 나눌 때는 재구성 관련해서 실제로 예시를 들어 드리면서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미니 강의를 진행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천천히 도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 단계는 마인드맵 완성을 한 걸 보면서 기획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을 정리하는 글쓰기 단계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해서 글을 쓰고 있고요. 이때 내가 이제 했던 마인드맵을 목차와 글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독서의 유의점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책 내용 요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책 내용 요약이 아니라고 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책 내용을 요약하듯이 정리를 하게 되세요. 그 너무 자연스럽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읽는 책이 좀 정보성 책들이기 때문에 투자도서 관련된 정보성 책들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용은 당연히 정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하는 거는 맞고 맞는데 이 내용을 내가 재구성하고 요약할 때는 나만의 언어고 나의 생각을 담아서 요약을 하는 거다. 이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요.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인드맵 독서를 알고 신청을 해주셨듯이 그냥 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마인드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마인드맵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아, 우리가 너무 정답을 찾는 그런 교육에 익숙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많은 사람이 다양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내 안에 있다는 생각으로 나만의 정답을 찾는 그런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